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측정 위치, 측정공, 측정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측정 위치가 나와 있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직굴뚝 하부 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해서 그곳의 내경의 8배 이상, 그리고 상부 끝단으로부터 아래를 향해서 그곳의 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직경의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수직굴뚝을 기준을 합니다. 자, 수직굴뚝을 기준을 했을 때 하부 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해서 굴뚝 내경의 8배 이상. 자, 반면에 상부 끝단을 기준을 해서 상부 끝단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를 향해서 그곳 굴뚝 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우리가 측정 지점을 선정을 하고,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 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 등의 문제가 될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부 내경의 2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2분의 1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서 측정공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측정공을 선정하는 경우에서는 1번이죠. 수직 굴뚝을 기준을 하는데, 이 수직 굴뚝에서 우리가 위배되는 경우에서는, 다시 말해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작업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2번 조건을 적용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굴뚝에서의 먼지 측정 위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수직 굴뚝 1번 끝단으로부터 2번을 향해서 그곳의 굴뚝 내경의 3번 이상이 되고, 4번 끝단으로부터 5번을 향해서 그곳의 굴뚝 내경의 6번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번에 들어가는 게 하부죠. 2번에 들어가는 게 위를 향해서 그곳 내경, 굴뚝 내경의 몇 배? 8배 이상. 그리고 상부 끝단으로부터 아래를 향해서 그곳 굴뚝 내경의 6번이 되니까 2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굴뚝 직경을 환산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환상 굴뚝 직경이라고 그러는데, 원형 같은 경우에서는 직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직경을 환산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직경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2번처럼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서는 직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계산상에서 우리가 직경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직경을 계산을 해서 직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산상의 직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환산 직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따라서 환산 직경을 나타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2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 곱하기 b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a라는 게 가로, b라는 게 세로. 그래서 환상 직경을 2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가로 플러스 세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문제 8번. 굴뚝 내부 단면의 가로 길이가 2m이고 세로 길이가 1.5m일 때 이 굴뚝의 환산 직경은 단 굴뚝 단면은 사각형이며 상하 동일 단면적을 가진 굴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환산 직경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환산 직경이라는 것은 단면적에서 평균 둘레를 나눠준 값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따라서 단면적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 곱하기 B가 뭐가 되는 거죠? 단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 둘레 길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A, B, A, B. 이게 둘레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리고 변이 4개입니다. 그래서 4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 둘레 길이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B분의 2AB라는 환산 직경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식 자체 내에서 가로가 2m고 세로가 1.5m니까 A의 2m, B의 1.5m를 대입해서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1.71m라는 환산 직경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굴뚝 단면이 서서히 변하는 경우에 원형 굴뚝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측정공 위치를 대략적으로 선정하고 다음에 의거해서 굴뚝 직경을 산출하되 선정된 굴뚝 측정공의 위치가 환산 하부 직경의 2배 이상과 환산 상부 직경의 2분의 1배 이상이면 굴뚝 직경으로 채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환산 하부 직경과 환산 상부 직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하부 직경과 상부 직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부 직경이라는 것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직경이고 상부 직경이라는 것은 가장 위쪽에 있는 직경이에요. 그리고 선정된 측정공의 직경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이 중에서 한 군데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측정공 위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측정공 위치로 선정된 직경을 더해 주는 거죠. 하부 직경이다 그러면 우리가 환산 하부 직경이라 그러면 하부 직경에 선정된 측정공 위치의 직경을 더해줘서 2로 나눠주면 되고, 그리고 상부 직경을 환산 상부 직경을 계산한다 그러면 상부 직경에 선정된 측정공의 위치에 직경을 더해줘서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건에서 측정점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가 지금 이 파트예요. 화면에 보고 있는. 그래서 측정점의 선정에서 굴뚝 단면이 원형일 경우와 굴뚝 단면이 사각형인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시험에 나오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원형 단면의 측정점이 시험에서 아주 출제가 다발적으로 나오죠. 1년에 시험이 3번째잖아요. 그 중에 한두 번은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죠. 한 번 정도만 나와도 출제 빈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한두 번 정도 나온다고 하면 거의 매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먼저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측정 단면에서 서로 직교하는 직경선상에 부여하는 위치를 측정점으로 선정을 하는데 측정 점수는 굴뚝 직경 4.5m를 초과할 때에도 20점까지로 해요. 다시 말해서 측정점이라는 것은 몇 번을 측정을 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20번을 측정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측정점이 20이 되는 거예요. 15번을 측정한다 그러면 측정점이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아무리 큰 직경이라도 20번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0점까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요거예요. 암기.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먼저 굴뚝 직경을 2R로 표현을 했어요. 직경이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직경이니까 반지름이 주어지게 되면 2를 곱하라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문제 조건에서 반지름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어진 값이 바로 직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반지름이 주어지느냐, 직경이 주어지느냐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반경구분수와 측정 점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굴뚝 직경은 우리가 5가지로 나눠놨는데 1m 이하, 그리고 1초가 2 이하, 2초가 4 이하, 4초가 4.5 이하, 4.5초가 이렇게 5단계로 나눠놨어요. 자, 그 다음에 반경구분수도 1, 2, 3, 4, 5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측정 점수는 4, 8, 12, 16, 20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경구분수라는 것은 측정 지점이 몇 군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5군데에서 측정을 해요. 그럼 측정 반경구분수는 5가 되는 거죠. 3군데에서 측정을 해요. 그럼 반경구분수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경구분수라는 것은 몇 군데에서 측정을 하느냐. 그 다음 측정 점수라는 것은 우리가 몇 번을 측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 반경구분수에서 곱하기 4를 하면 측정 점수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한 개의 측정 지점에서 4번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1 곱하기 4는 4, 2 곱하기 4는 8, 3 곱하기 4는 12, 4 곱하기 4는 16, 5 곱하기 4는 20. 그래서 반경구분수에 4를 곱하게 되면 측정 점수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경구분수는 시험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굴뚝의 직경에 따른 측정 점수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측정 점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나누기 4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반경구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m 이하라고 하면 측정 점수가 4입니다. 무조건 한 군데에서 4번 측정하니까. 그 다음 1초가 2 이하는
반경구분수는 2고 측정 점수는 8. 그리고 2초가 4 이하는 반경구분수 3, 측정 점수 12. 4초가 4.5 이하는 반경구분수 4, 그리고 측정 점수 16. 그리고 4.5를 초과하면 반경구분수는 5고 측정 점수는 20.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 직경이 크다 하더라도 측정 점수는 20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굴뚝 직경이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범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반경이 2.5m, 직경이 3.5m, 직경이 10m 인 경우에 측정 점수나 반경 구분수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측정 점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우리가 다른 데서 맞출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출제 빈도도 높을 분들은 꼭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 9번에 보면 원형 굴뚝의 반경이 0.85m일 때 측정 점수는 얼마냐고 그랬어요. 반경이 0.85입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반경이 0.85m니까 직경을 나타내면 얼마죠? 곱하기 2. 그러면 1.7m예요. 그럼 1.7m에 해당하는 반경 구분수는 2고 그리고 측정 점수는 8. 꼭 기억하세요. 반경 구분수는 2가 되고 측정 점수는 8. 그러면 네모 안에 있는 표에서 우리가 네모를 했잖아요. 직경에 따른 반경 구분수와 측정 점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는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네모의 문제 바로 밑에 A번에 보시면 굴뚝 단면적이 0.25제곱미터예요. 자, 굴뚝 단면적이 0.25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인 경우에서는 한 점만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B번 측정 단면에서 유속의 분포가 비교적 대칭을 이루는 경우 수평 굴뚝은 수직 대칭축에 비해서 2분의 1의 단면을 취하고 측정점의 수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며 수직 굴뚝은 4분의 1의 단면을 취하고 측정 점수를 4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한 번씩 수평 굴뚝과 수직 굴뚝 두 군데에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평 굴뚝과 수직 굴뚝.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굴뚝 단면이 사각형일 경우입니다. 원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표값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사각형 굴뚝 단면적의 측정 점수입니다. 여기에서는 굴뚝 단면적에 해당하는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굴뚝 단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 1초가 4 이하, 4초가 20 이하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1제곱미터 이하는 L이 0.5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1초가 4 이하에서는 L이 0.667보다 작거나 같고 4초가 20 이상에서는 L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시험상에서는 굴뚝 단면에 조건 한 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굴뚝 단면적이 1초가 4 이하일 때 한 변의 길이로 바르게 된 것은 그러면 길이가 0.667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서는 L이 0.5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1초가 4제곱미터 이하에서는 L이 0.667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4초가 20 이하에서는 L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개 중에서 사각형의 굴뚝 단면적에서 측정 점수와 원형에서 측정 점수는 어떤 것이 시험에 잘 나오냐? 당연히 원형에서 측정 점수를 찾는 문제가 훨씬 잘 나옵니다. 자, 문제 10번. 굴뚝 배출가스 중에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굴뚝 단면적이 1초가 4 이하인 사각형 굴뚝 단면인 경우에 측정 점수 산정을 위해서 구분된 한 변의 길이의 기준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지금 여러분들 기준이 1초가 4 이하예요. 그럼 1초가 4 이하는 어디에 해당하죠? 길이가 0.667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A를 보시면 측정 단면은 한 변의 길이가 1m 이하의 범위에서 4개 이상의 등면적의
직사방향 또는 정사방향으로 나누어서 중심의 측정점을 선정을 한다. 그 다음 굴뚝의 단면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측정 점수는 20점까지 하고 등단면적으로 구별한다. 자, 그리고 굴뚝 단면적이 0.25제곱미터 이하로 소규모일 경우에서는 그 굴뚝 단면의 중심을 대표점으로 해서 한 점만을 측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원형과 단면적에서, 사각 단면적에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죠? 표값입니다. 표값. 자, 그리고 측정 방법입니다. 반자동식 채취기 위한 측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취 장치의 구성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흡입 노즐의 조건입니다. 자, 흡입 노즐. 자, 흡입 노즐은 재질이 있어야 되겠죠? 스테인리스 강이나 경질 유리 또는 석영 유리재로 만든 흡입 노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흡입 노즐에 안과 밖의 가스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흡입 노즐의 안지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흡입 노즐의 안지름은 얼마 이상으로 하느냐면 3mm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흡입 노즐의 안지름은 정확히 측정해서 0.1mm 단위까지 구해서 둬야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은 안지름이죠. 안지름은 3mm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흡입 노즐의 꼭지점은 30도 이하의 예각이 되도록 매끈한 방구 모양으로 합니다. 자, 꼭지점은 30도 이하의 예각, 그리고 매끈한 방구 모양으로 이루어진 게 흡입 노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읽어봐도 실제로 의미 자체가 없어요. 왜? 오래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만 정리를 해뒀으니까 그 정도로만 보고 문제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에 보면 굴뚝 배출가스 중에 먼지 농도를 반자동식 시료 채취기에 의해서 분석하는 경우에 채취 장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 흡입 노즐의 안과 밖의 가스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흡입 노즐 안지름은 3mm 이상으로 하고 D는 정확히 측정해서 0.1mm 단위까지 구하여 둔다고 그랬어요. 맞죠? 따라서 여기서는 흡입 노즐의 안지름은 3mm 이상,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D는 0.1mm 단위까지 구해서 둡니다. 자, 그리고 나번 흡입과는 수분 농축 방지를 위해서 시료가스 온도를 12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14도씨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를 갖춘 보르실리게이터 스테인리스강 재질 또는 석영 유리관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답은 흡입 노즐의 꼭지점은 60도 이하의 예각으로 하고 60도 이하가 아니고 얼마죠? 30도 이하의 예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 장치에 고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각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흡입 노즐의 꼭지점을 기억을 했을 때는 흡입 노즐의 꼭지점은 30도 이하의 예각, 그리고 매끈한 반구 모양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피토관은 피토관 계수가 정해진 L형 피토관 또는 S형 피토관으로서 배출가스 유속의 계속적인 측정을 위해서 흡입관에 부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카본과 타본에 해당하는 내용은 시험에서 항상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수분량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분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흡석관법이나 응축기법, 계산법에 따릅니다. 자, 그리고 흡석관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습가스량을 기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흡석관법을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흡석관법은 습가스량 기준. 그러면 근가스량과 습가스량의 기준의 차이는 뭐죠? 습가스량과 근가스량의 차이는 수분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수분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습가스량, 수분량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근가스량이죠. 자, 먼저 수분에서 표준 상태에서 건조가스량을 기준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분모에는 건조가스량 VS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분자에는 수분량이에요. 그러면 수분량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느냐 하면 지금 수분에 질량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의 질량을 MA라고 나타냅시다. 근데 건조가스량의 단위가 리터예요. 그래서 수분량도 리터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지금 g을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수분이라는 것은 H2O죠. 따라서 H2O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이 얼마냐면 분자량이 18g이고
그때의 최적이 22.4리터예요. 그래서 수분의 질량 MA를 18g분의 22.4리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분의 최적을 바꾸는 거예요. 최적으로.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244거든요. 그래서 1.244 수분의 질량 MA 단위가 리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서 18g분의 22.4리터라는 것은 H2O 수분 1몰을 기준한 값이에요. 이 값이 계산하면 1.244가 되거든요. 그리고 MA라는 것은 수분의 질량 g이 되는 거죠. 그리고 VS라는 것은 건조 상태의 표준 상태 가스량이에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18분의 22.4가 1.244, 수분의 질량이 MA. 이렇게 하면 1.244를 하면 이 단위가 리터로 됐어요. 그 다음에 표준 상태의 건조 가스량도 리터겠죠. 따라서 수분의 농도를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막으로 곱하기 100을 해서 수분의 농도를 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는 이 식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건조 가스량을 기준했을 때 수분의 농도를 계산하는 식은 건조 가스량 분의 1.244 MA 곱하기 100이라는 것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 여기서부터 식이 시작되거든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를 먼저 우리가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굴뚝 배출가스 중에 수분을 측정한 결과 건조 배출가스 1Sm의 삼성당 40g이었다면 건조 배출가스에 대한 수분의 용량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건조 배출가스 1Sm에서 수분의 질량이 40g이었어요. 그러면 건조 배출가스에 대한 수분의 함량을 계산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식을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든 식 이렇게 나와서 이게 가장 기본식이거든요. 그러면 VS를 리터로 계산하는데 1Sm의 삼성이라는 것은 얼마를 곱하면 10의 삼성을 곱하면 미터의 삼성이 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10의 삼성 리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MA라는 것은 수분의 질량이 MA예요. 그래서 1.244 MA 40g을 하면 분자 분모의 단위가 리터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계산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수분의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석가스량을 기준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VS라는 건조가스량을 수분을 더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뒤에 있겠지만은 자, 이 내용을 석가스량으로 바꿔요. 그러면 수분의 퍼센트는 자, VS라는 표준 상태의 건조가스량에 뭐를 더해주면 되느냐? 1.244 MA. 이 값이 뭐예요? 수분량. 분의 1.244 MA. 그래서 건조가스량과 석가스량은 수분량의 차이거든요.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석가스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분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VS라는 값 있잖아요. VS. 이 값이 뭐예요? 표준 상태의 건조가스량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표준 상태로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어지면 현재 상태의 가스량이에요. 그럼 온도하고 압력을 보정하거든요. 자, 곱하기 온도를 먼저 보정합니다. 위아래 273을 적어서요. 왜? 도시 온도에 273을 더해야지 K 온도가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1이 생략되어 있죠? 지금 리터가 무슨 상태? 현재 상태. 그래서 대각선으로 현재의 온도를 보정을 해요. 대각선으로. 그럼 이게 표준이 되겠죠? 그리고 압력을 보정해요. 압력의 기준은 얼마죠? 760mHg. 자, 표준 상태의 온도가 여기 있으니까 대각선으로는 압력이 오는 거죠. 온도하고 압력은 반비례니까. 자, 그리고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마이너스 포화수증기압을 보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포화수증기압 빼줍니다. 만약에 근가스량이라 그러면 포화수증기압이 없어요. 빼면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석가스량은 포화수증기압이 있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거죠. 이 식 자체가 V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에서는 문제 자체가 복잡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온도하고 압력을 보정했을 때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의 가스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식이 상당히 간단한데 현재 상태의 가스량으로 표준 상태를 전환했을 때는 식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식이 복잡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온도와 압력을 보정을 해서 현재 상태를 표준 상태로 전환해 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쉽게 느껴지죠. 안 그러면 이렇게 온도하고 압력을 미리 보정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 식 자체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만 해드리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현재 상태의 건조 가스량을 기준을 합니다. 자, 현재 상태의 건조 가스량을 기준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V가 현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온도하고 압력을 보정했잖아요. 이렇게 온도하고 압력을 보정하면 표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온도 압력을 보정해서 표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g분의 22.4는 1.24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PM이라는 것은 뭐냐면 게이지압인데 왜 13.6을 나눠주느냐? 미리 H2O로 주어질 때, 만약에 미리 H2O로 주어지면 우리가 압력은 미리 HG를 기준하기 때문에 수온주의 비중이 되는 13.6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13.6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수온주의 비중은 뭐죠? 수온주의 비중은 자, 표준기압이라는 게 있죠? 표준기압이 기준기압이에요. 자, 기준기압은 1atm일 때 760mHg 그리고 1332mH2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수온주의 비중은 1332mH2에서 760mHg를 나눠주면 13.6mH2 per mHg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13.6이라는 것은 mH2O를 mHg로, mHg를 mH2O로 바꿀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mH2O에 나누기 13.6을 하면 mHg가 돼요. 자, 그리고 mHg에 곱하기 13.6을 하면 mH2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3.6을 나눈 이유는 미리 PM이라는 게 미리 H2O로 주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단위는 미리 HG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온도하고 압력을 보정해서 표준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값 자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 VS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는 뭐 당연히 똑같죠? 요거 차이죠, 요거.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편한식을 써주셔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석가스량을 기준을 해요. 석가스량을 기준한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표준 상태의 건조가스량에 뭐를 대주는 거예요? 수분량만 대주면 돼요. 따라서 VS에 18g분의 22.4L를 정리하면 1.244mA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VS라는 것은 요거죠. 현재 상태의 가스량이 주어지며 온도와 압력을 보정을 해서 표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V가 현재 상태로 주어졌어요. 현재 상태로 주어지니까 온도하고 압력을 보정해서 표준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 값이 뭔가? 요거죠. VS. 그죠? 요거는 1.244mA.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 값은 VS가 되고 여기에 수분량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건조가스량에서 석가스량으로 전환이 된다. 그죠?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을 보시게 되면 연도 배출가스 중에 수분의 부피 배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흡석관에 배출가스 10L를 흡입하여 유입시킨 결과 흡석관의 중량 증가가 0.82g이었다. 이때 가스 흡입은 건식가스미터로 측정하여 그 가스미터의 가스 게이지압은 4mm 수주, 온도는 27도씨, 대기압은 760mH였다면 수분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흡석관법을 썼다는 소리는 습가스량 기준.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수분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 건조가스량에다가 수분량을 더했어요. 그럼 습가스량이 되겠죠? 따라서 0.82g이라는 것은 MA라는 수분의 질량이 되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10L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현재 상태의 건조가스량이에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 여기 있죠? 온도와 여러분들 압력을 보정을 해서
어떻게? 표준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상태 10L를 온도 보정하고 압력 보정하고 여기서 게이지압은 4mm 수주죠. 수주가 뭐냐 하면 H2예요. 그래서 13.6을 나눠서 mHg로 바꾸는 거죠. 따라서 표준 상태의 건조가스량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값이 VS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244 MA, MA라는 게 수분의 질량 0.82g 분의 1.244 MA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10.08%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푸는 게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스크래버 출구 등의 배출가스 중에 물방울이 공존했을 때 배출가스 온도의 포화 수증기압을 사용했을 때 수분량을 계산합니다. 이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대기압이 있고 그리고 정압이 있고 포화 수증기압이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기압과 정압을 더하고 이것분의 포화 수증기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포화 수증기압에서 정압과 대기압을 더한 합으로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수분의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의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배웠던 건조가스량이 주어지고 그리고 온도 압력이 주어지고 수분의 질량이 주어지고 이 조건에서 대부분이 구하는데 지금 4번 조건에서는 압력이 3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대기압, 그리고 정압, 그리고 포화 수증기압 이런 식으로 압력만 주어졌을 때도 우리가 수분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안 배우면 그런 내용을 모를 텐데 미리 배우고 가기 때문에 이 조건이 나오면 또 이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또 다른 조건이 나오면 다른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